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도 곧바로 항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성화봉송 일정과 경로를 소개한 페이지에 게재된 지도에 독도가 시마네현 북서쪽에 작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지난주 한국 외교부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기재돼 유감이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올림픽 정신에 반한다는 일본 측의 항의를 받아들여 한반도 위에서 독도를 삭제했다고 항의했다고 24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일본은 그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1905년 2월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구체적 지명은 표기되지 않았지만 독도로 추정되는 표시가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시정을 촉구한 겁니다. 이 산케이 신문은 일본은 항의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도 덧붙였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한국 측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문제가 된 이 지도에 독도 말고도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더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도는 국토지리원장의 승인을 얻었다는 문구까지 나와 있는 문제의 지도에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고,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 남쿠릴 4개 섬, 일본명은 북방영토인데요. 이것도 일본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영토 분쟁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회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 등에 이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한국 정부의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일본 외무성은 이 당시 올림픽이 열리는 공간에선 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 종교, 인종차별에 관한 선전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올림픽 헌장 50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 당시 자신들이 내놓은 논리를 이번에는 스스로 위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훨씬 전부터 일본이 이 독도와 동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당시 상황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이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수용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다. 한국 측의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항의했다. 이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가 개양된 것과 관련해 정례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회가 시작된 후에도 남북 단일팀이 사용한 한반도기 속 독도와 또 경기 음악에 등장하는 독도 표현 등을 꾸준히 문제 삼아서 항의를 했는데요. 네. 이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권고를 내렸고, 북측 IOC 위원들은 막판까지 독도를 넣겠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개회식 남북 공동 입장, 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이 결정되면서 한반도기가 올림픽 무대에 등장하게 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IOC의 권고에 따라서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사용하기로 공식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네, 매번 한반도기가 나올 때마다 참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독도와 더불어서 한일 간에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또 동해 표기 관련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항의에 응할 생각이 없지만 일본해에 대해선 국제수로기구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북한 두 나라와 협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이 대양과 바다의 영역과 명칭의 표준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수로기구에서는 동해의 표기 문제를 놓고 한국, 북한, 일본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로 우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제수로기구가 출판하는 세계의 해양 명칭과 경계 등이 담긴 해양과 바다의 경계라는 간행물에 그렇게 표기돼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1929년 초판부터 1953년에 출간된 현행판까지 이 해역의 이름은 일본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해라는 명칭에 대해서 국제수로기구가 세 나라 간의 협의를 요청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한국은 1992년 유엔 회의에서 일본해라는 명칭을 비판하면서 동해의 호칭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는데요. 그리고 해양 명칭의 지침이 되는 간행물이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점을 들어서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네. 2017년 4월에 국제수로기구 본부가 있는 모나코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 해양 명칭 지침에 대한 개정 여부 등이 논의됐고 당시 2020년 총회에서 논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제수로기구 사무국은 차기 총회까지 한국, 북한, 일본 세 나라가 이 동해 명칭에 대한 비공식 협의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이 협의를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았는데요. 이 국제수로기구 사무국이 지난해 가을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개정뿐만 아니라 일본해라는 명칭 폐지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올 1월에도 한국, 북한과 협의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해서 일본 측이 마지못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해 표기를 둘러싸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한국 정부는요, 일본해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결과 널리 퍼진 호칭이라면서 동해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 동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일본해를 주장하는 일본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동해,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이 1992년 제6차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본해의 부당성을 주장했던 북한은 동해 단독 표기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반면 일본은 일본해라는 명칭은 19세기부터 국제적으로 사용된 만큼 한국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일본해 단독 표기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이 일본의 막무가내식 일방적 행보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WTO 일반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이 됐죠. 네,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전 세계 통상 당국 대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비판했는데요. 우리 측 수석 대표로 참가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 측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치 등에서 촉발된 보복이었다며 WTO 기관의 다자무역 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자국의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과는 무관하고 안보상의 이유일 뿐이라며 이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는데요. 네. 한일 양국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주장과 반박을 거듭하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양국 대표단의 발언이 끝난 후 다른 회원국 대표들의 의견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던 미국 대표단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사회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측이 일본 쪽에 1:1 대화도 제안한 걸로 알려졌는데 일본 측이 거부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 실장은 이 오전 첫 번째 발언 말미에 지난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취해진 후 한국 정부가 이 조치의 근거가 무엇인지와 국장급 레벨의 협의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거절되거나 무시당해왔다. 요청을 평범하게 전달하면 일본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부인하거나 거절하거나 무시할 것이 확실시되니 일반 이사회의 모든 회원국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의장을 통해 일본 대표에게 제안을 전달한다고 발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후 일본 측이 준비한 주장이 이어졌고 2시간의 오찬 정회 이후 속개된 이사회에서 의장은 또 다른 국가의 발언이 있는지 물었고 어느 나라도 발언권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에 의장이 논의를 중단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김승호 실장이 손을 들고 이 오전에 한 제안에 대해서 회답을 듣지 못했다며 일본 측에게 답변을 요구했고 일본 측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 실장은 또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일본은 항상 우리 정부의 대화 요청에 대해 타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지적했는데요. 더불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부당성을 계속해서 따졌고 일본 측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번 상황을 저희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반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것이 뭐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거나 해결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처음부터 아니었고요. 네.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기회를 갖는 것이고 이에 대해 각국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단순히 회의 당시 어느 국가도 우리 편을 들지 않았다거나 뭐 아예 다른 국가들의 관련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다른 국가들의 갈등에 대놓고 공개적인 지지 발언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고 네네. 어차피 분쟁 해결을 위한 제소 절차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일본 경제산업성은 WTO 일반 이사회 개최에 앞서서 해외 주요 언론사들을 찾아가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또 일본 외무성은 도쿄에 주재하는 주요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설명회도 열어가면서 이 사력을 다해 각국 설득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전략은 대화 요구를 계속 거부한 일본의 민낯을 전 세계에 드러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정부는 이번 이사회 참석과 관련해서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를 대하는 일본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부각시켰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 의의를 저희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